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우리가 왈도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왈도파를 제가 이렇게 길게 다루는 이유는 개혁 신앙의 뿌리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역사에서 개혁 신앙의 뿌리가 뭐다 이런 것은 잘 다루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왈도파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활발하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했지만 저 나름대로는 이 왈도파에 대한 연구를 좀 고독하게 해왔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이것이 개혁신앙의 역사적 뿌리라고 하는 것을 좀 밝히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편으로 그들이 종교재판의 대상이 되어 끔찍한 학살을 당했다는 면을 오늘은 한번 밝혀보고자 합니다. 핍박을 받는 동안 왈도파는 북부 프랑스와 보헤미아까지 그리고 롬바르디에서 이미 새롭게 조성되고 같은 정신을 소유한 시밀리티를 만나게 되어진다. 자, 이 말은 이제 무엇을 지금 의미하느냐면 왈도 역사 속에서 핍박의 대상이 되어 왔던 왈도파가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과 유사한 사람들 또는 시간이 지나서 마치 일본의 그 기독교인들이 크리스탄이라고 해서 메이지 유신 때 다시 이제 개방이 되어져서 이제 들어가게 되자 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고소해 왔던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들이겠죠. 로마 카톨릭 신자인 크리스탄과 이제 미국과 같이 이제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로만 카톨릭의 한 200년 동안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살아남아 있던 자들과 새롭게 이제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이 이질감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도 없고 어둠 그 지하에서 그들은 늘 일본 사람들이 잔인한 것은 잘 아다시피 그냥 칼비까지 바로 쳐 죽여버리니까 이러한 그것에서 그들이 신앙이 어떻게 변모되어 왔는가. 그러니까 물론 근본적으로는 다르죠. 이들은 로만 카톨릭이고 그리스도는 그리고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20세기에 들어가고 이제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뿌리를 갖고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핍박의 기간을 가지면서 그들의 변질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점이거든요. 자, 지금 이제 왈도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그 중세 시대 때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네. 그리고 떠나지 않으면서 그 지금 여기에 북부 북부 이탈리아 롬바르디가 이제 그 중앙 그러니까 밀라노 근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휴밀리티가 있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결합하게 되어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가 메이지 유신으로 들어가는 기독교인과 본래 있던 키리스탄과 이래 만나면서 일본 기독교는 상당히 변질이 많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거기는 1%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본래 우리가 프로테스탄티즘과 같은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리스도인하고는 성격이 아주 다른 모습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져 있는 사람과 본래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의 이 결합이 되어지는 이 상황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라고 제가 그 말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코 제3의 수도회를 위한 모본을 제공한 것처럼 여겨진다. 마침내 핍박을 받은 왈도파는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그 외 여러 나라로 뻗어나갔다. 이제는 서로가 교호할 수 없는 그 지역 내의 성격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어지고 만다. 그럼 여기에 이제 순수하게 남아 있는 사람들은 있겠죠. 보통 피에몽트라고 그러는데 피에몽트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있겠죠. 아무튼 끔찍한 사건은 1209년에 이노첸초 3세가 프로방스의 알비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는데 카타르파죠. 카타르 이단이죠.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알비파 십자군 운동 원정을 보내면서 거기에 있던 왈도파들도 학살을 당했다. 이번 여름에 이제 이분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 장소를 저희가 올라갔던 것이죠.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에 있는 수많은 왈도파들은 순교를 당했고 프랑스에 도피한 자들은 피에몽테로 갔다. 일본은 깊은 골짜기, 지금 제가 이번 여름에도 방문한 곳인데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피신한 왈도파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와는 다른 양상을 가졌다. 제 말이 이제 이 말입니다. 다른 결의 기독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분리자들과, 이 분리자라는 것은 조금 이제 급진파의 성격을 갖고 있죠. 복음주의 운동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1212년 스트라스부르에서 또 다른 이단자들과 같이 분류되어 화형에 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왈도파는 계속해서 확산되어 갔다. 지금까지 왈도파는 세 지역에 따라 분류되는데 하나는 리옹의 가난한 자들, 롬바르드의 가난한 자들, 오스트리아의 왈도파 등으로 사람들이 일단 지역에 따라서 나누어진다. 왈도파의 양쪽 단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의 왈도파, 즉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과 이탈리아의 왈도파,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롬바르디, 그러니까 밀라노와 토리노로 중심인 거죠. 서로 차이는 있지만 떡과 잔을 사제들이 축성할 수 있다는 것과 화채설을 믿었다. 좀 성격이 달라지죠. 롬바르드 지역의 왈도파는 유아 세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여겼고 리옹의 왈도파는 유아 세례를 실시했으나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는 보지 않았다. 종교개혁이 시작되자 1530년 모렐과 피르마소는 스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자 마틴 부처 그리고 오클람 파디우스 그리고 그 외 종교개혁자들, 다시 말해서 프랑스어를 쓰는 종교개혁자들, 이들이 이제 프랑스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를 만나 도움을 청했다. 도움을 청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의 이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거나 확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을 고백하고 이렇게 예식을 행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 겁니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들이 확인하는 작업에서 이제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제 그러다가 오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여기에 보면 죽고 맙니다. 기욤 파렐은 프로테스탄트의 신앙 고백에 채택된 1532년 쌍뽀랑 종교회의에 참여하여 이게 32년에 아직 칼빈은 개종을 한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근데 기욤 파렐은 프랑스 종교개혁사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지만 이미 인문주의자들 그들과 함께 벌써 개혁에 뛰어들었어요. 칼빈보다 20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은 벌써 40대예요. 아주 노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격도 아주 급하고. 근데 쌍뽀랑이라는 게 이제 이번 여름에도 갔습니다만은 저기 아주 산골짜기입니다. 산골짜기 한 600, 700m 정도 되는 그 높은 산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이 가파른 언덕에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뭐 지금 올라가기가 좋죠. 하지만 그 모여가지고 이 사람 일주일 동안 이들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할 때 바로 여기 나오는 기욤 8.1이 참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석해서 뭐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아직은 이제 이 종교 개혁이 프랑스에서나 스위스에서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당신들이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자 해와서 지금까지 핍박받으면서 여기 숨어 살고 있는데 바로 이 신앙이다. 아직 칼빈을 안 만났습니다. 아직. 그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결정을 냈던 게 칼빈의 형, 뭐 직접 형은 사촌 형 올리베땅을 시켜서 그러면 너가 이들을 따라가라. 왜냐하면 거기에서 성경을 번역하기로 결정을 하거든요. 참 역사적 순간이죠. 이들이 개혁 신앙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하나의 산보랑 이 종교회가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아직 칼빈 선생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프랑스에서 이제 인문주의자들이 전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 번역해야 된다. 라고 그들에게 강조되어지고 그들이 그러면은 기욤 파렐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신앙을 따라가야 된다. 이제 지침서를 받고 이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심각하게 그들이 이제 채택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3년 후에 칼빈 선생이 등장을 하면 그들로 다가버리죠. 참 이게 상보랑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아서 봐보면 이제 돌로 쌓여져 있는데 이렇게 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탑으로 한 10m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에 돌로 되어 있는데 십자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래 돌로 이제 자갈과 같은 이런 돌들로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기초 자체는 십자가가 뭐 그 밑에까지 있겠죠. 뭐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서 그 팻말에 오늘 이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정말 참 감동의 순간이지 않았을까. 그냥 저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가 중국에서 그 순원이 이제 미국에 이제 돈을 거두러 갔다가 이제 몰래 이제 그 난징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 독립투사들과 이렇게 만날 때 그때 저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게 이 지도자 이 핍박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난다는 게 이것은 매우 생명을 내놓는. 그래서 앞서 우리가 모래리 갔다가 오면서 걸려서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그만큼 살벌한 그런 속에서 이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개혁신앙으로 가자. 정말 감동적이다는. 그래서 정말 거기에 이르면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정신으로 우리는 지금 참 바른 신앙이니까 개혁신앙 택하자 이런 그 아주 정말 마치 골프전을 그 컴퓨터 그 게임처럼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뭐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지만 이들에게는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채택한 것이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루트주의가 아니라 개혁신앙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정말 나의 신앙의 뿌리가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냥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다. 이거는 분명한 것이다. 이거는 사실이지. 이거는 게임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피에로 올리베땅 이제 나오죠. 35년의 뉴사텔에 이 뉴사텔은 여러분 아다시피 기욤이 여기서 그 개혁 운동을 해서 이분의 교회가 지금도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교회를 갈 때마다 뭐 내년 6월달 이 교회를 가겠습니다만은
그 까비는 그 자기 교회의 그 마당 정문이 아니고 교회 들어가는 입구 바로 맞은편에 이 사람이 성경을 안고 손을 들고 이 사람이 그 외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500년 동안 이 신앙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세운 그 뉴샤텔 그 교회를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굉장한 자부심이라는 건 조금 너무 좀 가벼운 단어인데 내가 헛되지 않았구나. 이 헛되지 않은구나. 이거는 지금 진짜 비기를 내가 노다지를 내가 잡은 거구나. 그냥 바른 신앙을 하자라고 해서 개혁 신앙을 택했지만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노다지구나 노다지 이거는. 이런 그것이 역사의 현장에 가보면 느껴져요. 우리 여러분 이미 확신하고 있으시지만 좀 더 이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왈도파의 자국으로 번역했다. 이 말은 이제 아마 프랑스로 번역을 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의 반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은 아시죠? 1545년부터 시작을 해서 1563년까지 18년 동안 로마 교회가 종교개혁에 대한 반대 운동을 이제 하면서 트렌토에서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교황이 3명이 갈릴 정도 동안 이 로만 카톨릭의 정체성을 찾는데 이 사람들은 총 집중합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이들은 아주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제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핍박이 와서 프라방스의 왈도파는 16세기 후반에 거의 죽고 만다. 남부 이탈리아의 칼리브리아와 버글리아에 살던 요거 이제 사장 재작년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여기를 가려고 했다가 못 갔습니다. 시간상으로. 그래서 남부 이탈리아에 아직도 그러니까 북부 토리노 쪽에 있지 않고 그쪽으로 이제 핍박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해 가서 여기에 있는 버글리아와 칼라브리아에 지금도 왈도파 교회가 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지난번도 제가 그랬잖아요. 개혁 신앙은 매우 강력하게 역사적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이야기를 제가 다시 반복을 하지만 그들은 청교도의 1660 몇 년에 그 편말을 딱 교회 위에다가 돌무리를 딱 세워놓고 아직도 그들은 여러 가지 섬에서 저거는 좀 지나치지만은 네덜란드에서 여러 가지 서면서 당당하게 English Church 정확히 붙여놓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흔들리는 게 저것들은 사입이죠. 끝까지 이 사람들은 갑니다. 수백 년이라도 안 변합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학살을 당하거나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그는 아직 이 사람들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하지만 골짜기에 있는 이 골짜기라는 것은 이제 테로 벨리체죠. 이번에 저희들이 갔던 데는 왈도파의 공동체를 진멸시키지 못했다. 왜? 너무 산속이니까. 피에몬트의 에메누엘 필리베르토에 거주했던 왈도파의 완강한 저항 때문이었다. 그 결과 그들은 골짜기 내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카보이 평화 협정을 맺도록 강요받았지만 골짜기 밖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협약을 맺은 거죠. 1655년 수백 명의 왈도파가 피에몬트의 부활절을 지내는 동안 마치 제암리의 그 교회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불타서 죽는 것처럼 이들도 이제 그 부활절을 위해서 다 모였는데 그때 기습을 내가 다 죽여버립니다.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이끄는 프랑스 군대는 골짜기로 습격에 들어와 대부분의 주민들을 학살했다.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피에몽테 감옥에 검거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왈도파는 프로테스탄트 지역이었던 스위스, 독일, 스위스 어디 있겠어요? 제네바로 가는 겁니다. 제네바를 비롯하여 이제 방금 있었던 뉴사텔 이런 곳으로 이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이들이 가서 이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왈도파 강의할 때 그랬지만 이렇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칼빈이 등장을 했을 때 이제 이 개혁 신앙으로 이 사람들이 다시 재생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본래 태생이 달라요. 루터파와 개혁 신앙인은 태생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폄하하는 것이지만 독일의 루터파는 태생 자체가 다릅니다. 저희들은 쉽게 말해 부르주아, 저는 단축을 말합니다. 부르주아하고 이 개혁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요 근본 자체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사람들이고 또 미안한 이야기지만 좀 더 세게 말하면 저놈들은 군주들과 합작해가지고 하는 놈들이고 그래서 우리를 다 내쫓았고 신앙의 선배들을 그래서 네덜란드로 간 거고 우리 근본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19년에 돌아다니면서 수백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왜 우리의 뿌리를 독일로 보느냐고 이 근본도 없는 자들이라고 내 근본이 어딘다는 것을 알고나 네가 사느냐고 그럼 사람들 멍 뜨죠.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 목사하는 놈들도 똑같고 가르치는 놈들도 그따위고 성도들은 그거보다 더하고 우리의 뿌리하고 루터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누가 그걸 갖다가 함부로 섞어서 혼합 정신을 만들어 갑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어느 목사가 그따위 짓을 합니까? 우리는 다릅니다. 낫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게 하면 까무라치기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루터파는 부르주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못 받아도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하게 저는 왈도파를 연구하면서 저는 확신을 가지면서 제가 하는 겁니다. 1690년 이제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이제 되어져 가게 되는 좀 지나면서 정부와 조약을 맺고 비교적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계몽주의,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시기의 신앙 교리적 본질을 흔들어 놨던 가운데서라도 왈도파는 종교적 헌신을 지켜왔다. 1848년 레데 파텐티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왈도파가 들었죠. 이들이 이제 감리교 계통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왈도파 연구하면 그 왈도파들이 동성연애 주장하던데요. 이런 놈이. 그래서 왈도파가 있는 거기에 가보면 이게 무지개 칼라들이 많아요. 그냥 바로 이때에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래 이제 그 필라델피아도 그렇습니다만 윌리엄 펜이 이제 그 퀘이커 교도잖아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필라델피아 그 지역을 이 사람이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그 곳을 그가 이제 종교의 자유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신앙 가진 사람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포옹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혼합으로 이제 결국 가고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죠. 펜실베니아도 그렇고 이제 좀 이렇게 동성연애하는 자들이
상당수들이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지는 것을 후대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자유를 얻게 되면서 이제 조금 성격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그들의 정신을 말하는데 매년 모이는 종교회의는 목회자들과 평신도 그리고 의장에 의해 선출된 7명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왈도파 교회는 제네바 종교회의의 개혁파 교회들과 같은 이제 연맹을 맺어서 이제 개혁 신앙의 정신을 가진 왈도파.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은 아르미니안주의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르미니안주의로 이제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에 이때 이제 감리교 지도자가 들어오면서 이제 좀 성격이 아르미니우스주의로 기울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후대에 가면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죠. 또 누가 등장을 해가지고 아니야 이거 우리 뿌리가 아니야 이거 이렇게 아르미니우스주의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칼빈주의로 본래 우리의 조상들이 처음에 채택했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운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150년이 지난 지금은 감리교의 영향이 다 아르미니우스주의 영향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아까 제가 했던 이제 말이고 성경에 나오는 남은 7,000명 그리고 이러한 그 순교의 그 장면 툴루제는 이제 프랑스와 거의 같이 이제 베렌체의 그 산맥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사진으로만 이게 뭐 누가 그린 것을 제가 사진으로 해놨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가능하겠어요? 앞서 우리가 좀 봤지만 좀 미안한 그림이 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있는데도 왜 이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제가 종교 재판을 제가 연구했다 그랬죠. 그걸 연구해서 저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부분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 순교 신앙 지금 140주년이라고 뭐 올해 해야 되느냐 누가 기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교수님 역사신학자인데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왔는데 이걸 기점으로 하면은 올해가 140주년 아닙니까? 그러면 1885년에 언더우드가 와요. 그럼 언더우드가 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140주년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그럼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우리는 겨우 140년. 여기에 피해 역사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다 팔아먹었죠. 그때 일본 놈들하고 같이 덜먹여서 살아가는 놈들이 지금 다 득세하는 놈들이잖아요. 그거 하나 칭찬 못해요. 한신계통, 장신계통, 침례교도 이제 둘로 나누어지니까. 기성과 관련되어지는 것은 기독교 예수, 기장, 기침, 기성, 기예 이래 되면 다 그때 당시에 일제 쉽게 말해 쪽발이들하고 같이 생존하고 교회 문을 갖다 X자로 못 박을 때 다 앞장서 저것들이 와가지고 못 박아주고 이 못된 놈들이 그 대표적인 게 저기 가보면 세문안교회 저것들 앞장서서 했던 놈들입니다. 저게 그 알고나 그런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그 후예들이 이제 없겠지만 영락교회 친일파들 그러니까 저렇게 강성하게 되어지는 근거가 돼. 그래서 합동 저희들은 쫓겨났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고 해서 이제 막 좀 이게 숫자적으로 막 그냥 엉뚱하게 발전되어 가지고 뭐 좀 문제가 더 있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무에서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총신은 뿌리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고신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이런 것을 그냥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는 140주년 올해 해야 되죠. 왜 내년에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 올해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분명히 뭔가 정치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단과 지금은 많이 안 하니까 별로 없습니다만은 정말 문제성이 있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데에서는 정말 슬픕니다. 일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저도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만은 하지만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는 가야죠. 이성 없는 돼지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왈도와 왈도파는 다르다 하는 이 말을 한번 마무리하고 하면서 왈도파에 관한 연구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왈도파의 기원은 피에르 왈도에게 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지만 이런 무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게 1120년이고 왈도가 태어난 게 1200 몇 년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이래 됐으니까 물론 성격 자체가 다르죠. 자, 이것은 종교재판자들의 로만 가톨릭이 우리들에게 덮어 씌워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일 거다. 혹자는 왈도파의 역사를 왈도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기원의 사도시대까지 흘러간다고 주장한다. 저는 이 부분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최초의 왈도파 공동체는 사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는 도중에 피에몬트 언덕에 세워졌다고 한다. 이거는 조금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이런 기원에 대한 주장은 로만 가톨릭 교회가 자신들의 기원을 원시 기독교의 역사에 두는 것처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치명적으로 도전을 주었을 것이다. 사도적 기원을 가졌다고 하는 왈도파의 주장은 콘스탄티누스 대제 시에 그의 문둥병을 치유한 실베스트로를 추앙하는 가운데 로마 교황은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콘스탄틴 위정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이제 중세 말기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일부 기독교인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처음 신앙과 사명을 잊지 않고 유지하였다. 12세기에 이르러 알프스 산지 출신 어떤 피에르겠죠. 라는 사람은 새로운 종파를 설립하기보다는 신실하고 잔존하던 사람들을 이끌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왈도파가 바로 이 말입니다. 콘스탄티누스 시기에 기원을 두고 있는 산지의 사람들이라는 주장을 따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클라우디오, 심지어 베흐지, 이 베흐지의 더 뚜루 할 때 우리가 성찬론 논쟁할 때 이 사람 이름이 나와거든요. 아니면은 왈도 이전에 살았던 어떤 무명의 인물들에게 저는 사실상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요. 그런데 이제 저의 한계가 있죠. 그 한계의 가장 첫 번째는 제가 프랑스를 그렇게 잘 못해요. 근데 프랑스를 잘 못한다는 것은 고어를 못하는 거죠. 현대 프랑스와 고대 프랑스는 다릅니다. 제가 칼빈을 연구할 때 세르베투스 공판 일지는 프랑스어로 쓰이는데 그 고대 프랑스어예요. 프랑스 애들도 그걸 읽기가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서를 읽어가지고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후배들이 해야 될 숙제지 내가 하는 숙제가 아니구나. 나는 단지 왈도와 왈도파는 다르고 그 왈도파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그리고 개혁신앙의 뿌리다. 이 정도로 내가 정리하는 것이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계속 연구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또 연구할 부분이 있다면 이 왈도파와 그다음에 위그노
위근호와의 이 관계를 우리가 살펴야 한다. 왜? 개혁신앙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분파의 모습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북이탈리아에서 각각 위근호와 그리고 왈도파로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개혁교회로 전환했기에 그러면 이들이 위근호들이 어디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근데 이것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1562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아다시피 1298년까지 30년 위근호 전쟁과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죽잖아요. 그래서 파리에 가면은 꼭 우리가 이들이 그 베들레헴유 대학살 시기에 죽었던 그 현장을 꼭 뭐 내년에도 가겠습니다만은 이 현장을 우리가 꼭 방문해야 됩니다. 그 위근호들이 죽은 거거든요. 그 남부에 있었던 그 칼빈주의자들, 즉 위근호들입니다. 그 위근호들과 이제 왈도파죠. 왈도파의 이 관계를 이거는 이제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아야지 고와 그리고 중세 프랑스어와 그 다음에 현대 프랑스어를 능숙능란하게 하지 않으면 이 자료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는 독일어라든지 영어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아마 연구해야 될 숙제를 2개를 남겨둬야 되지 않는가. 이건 프랑스어를 공부하면 되는데 제가 뭐 아직까지는 그 정도. 이거 연구하는 것도 20년 걸렸는데 언제 또 이거 연구하고 이렇게. 물론 이거는 이제 박사감이죠. 이건 박사학위를 받아야 할 숙제지 그냥 학사 수준이나 석사 수준에서 감당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 프랑스를 연구하는 자가 이 일을 할 자격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프랑스에 있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언어에 능통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나하나 헤쳐가야 돼요. 이거는 찾아가야 됩니다. 계속 이거 탐구죠. 탐사와 탐구. 그래서 계속 들어가서 이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어느 한 헌신된 한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전에는 이런 거 안 해도 젊고 잘 사는데 뭐.